총선이 끝난 후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서 변화의 요구가 또 목소리가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도 인적 쇄신의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총선 후에 여러 정치권 상황, 더불어민주당 김현 언론특보 또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게 총선에서 당선됐는데 그래도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경선을 치른 지역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4개 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줄었죠, 안산이. 그리고 3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과 네. 재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이제 경선을 했었는데. 치렀어요. 네. 네. 되게 이제 길게 이제 경선을 하고 결과도 늦게 나와서 되게 저에게는 이러저러게 힘든 시기였고 네. 예, 이겨서 되게 안산 시민께 감사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희재 대표도 사실 출마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너무 늦은 게 있고 또 하나는 네. 결정적으로 저희는 소영길 대표의 보석을 예측을 했는데 그 부분이 보석이 조금- 안 되면서 이게 어렵구나.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빨리 좀 보석 석방이라도 선거 늦었지만은 네. 그걸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 두 분 이번 총선 과정에서 좀 눈에 띄고 기억에 남는 장면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장면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프레임인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이채 양명주. 양명주 입틀막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 심판. 근데 이 5가지 조건 네. 굉장히 이제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았고 근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이제 심판하는 선거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 자체를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제 귀에 쏙쏙 들어가게 했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뭐 기억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전후에 네. 보수 진영에서 사실은 그 한동훈 퇴출 집회를 시작했었는데 결국 이 총선이 패배하니까 어제 아마 또 광화문에서 네. 한동훈 이제 거의 규탄 집회를 또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게 결국 균열이 나는구나. 아하. 그리고 사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노릇하다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럼 윤석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이번 총선 전후로 결국에는 이 원래부터 이게 안 맞는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이 원래 문재인 정권에서 이 보수 인사를 감옥에 잡아넣은 사람들이 대통령 이 법무장관 돼서 이 어긋난 부분들이 균열이 심각하게 생겼다. 이 총선 과정에서. 보수 입장에서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은 완전 이제 이 버리는데 아니 그 논리면은 난 윤석열은 또 뭐냐 그래서 만약 윤석열 지금 대통령 오늘 또 지지율이 폭락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에서 이 버리는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뭐 하여튼 그 부분은 뭐 변희재 대표가 이제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고. 자, 대통령실하고 여당의 변화를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비롯해서 비서관들 사의 표명을 했는데 차기 총리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뭐 원희룡, 김한길, 장제원, 권영세 등등인데 어떻게 보세요? 다 아는 분들인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로 뭔가를 이제 뭐 국면 전환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저는 뭐 백약이 무효다라고 생각하고요. 선사과 후 개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끝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집권 여당의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예. 해서 선거를 치렀고 이런 그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를 누구로 하고 비서실장을 누구로 하고 한들 그 국면에 대한 인식이 전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세워서 나간다면 결과는 뭐 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게 먼저 규정이 되고 난 뒤에 인사 개편이 있어야지만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사과가 더 우선이다. 사과 그러니까 먼저 하고 사과가 어떤 내용이 내용도 담겨 중요하고. 있느냐의 예. 문제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처럼 뭐 대담의 형태든 아니면은 국무회에서 담화 예. 국무회에서 발언 이렇게 나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렇죠. 영린을 건드리는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용산에서 제대로 된 반성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떤 인적 쇄신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변 대표님? 아니 이게 뭐 비서실장과 뭐 총리가 막 뒤섞이는데 네. 여기 뭐 솔직히 원희룡, 뭐 장제원, 권영세 거의 같은 거의 책임을 져야 될 책임져야 될 같은 사람들이다. 책임들이기 때문에 이건 어림도 없고 예. 그나마 역시 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안 드러났던 이 김한길 위원장 김한길. 이제 좀 눈에 띄는데 만약에 이분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거 거의 뭐 한 몇십 년 동안 이 거국내각과 그 개헌론자인데 만약에 김한길 위원장 들어온다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상하게 저 개혁신당 측이 선거 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개헌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네. 권력 분산. 근데 만약에 김한길 위원장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거국내각 개헌으로 풀어보려는 뭐 제가 볼 땐 또 하나의 이 꼼수인데 꼼수라고 또 하나의 봅니까? 꼼수인데 이제 김한길 씨 들어온다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 김한길 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또 그리고 개헌까지 의원 내각제 아니면 뭐 4년 중임 개헌 그럴 가능성도 김현 의원님 있습니까? 개헌 그래서 얘기가, 저는 대통령의 생각이 뭔가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드러나야 된다고 아. 저는 보는데요. 김한길 비서실장도 민주당으로 이제 원래 민주당 쪽이었죠. 분이고 이분이 이제 그 국민통합위원장 하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때만 되면 뭔가 그 이제 뭐 내각제를 네. 가지고 하려고 정말 그랬던 때만 되는 건데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민주당 안에서 그런 흐름인데 결국은 다 실패한 네. 공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되돌아가는 방식으로 사람을 세웠다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난간에 많이 봉착할 거다. 진짜 잘못이 있다면 네. 그 잘못을 바로잡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맞는 인물로 가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주머니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국민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말 그대로 꼼수 내지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그렇죠.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에, 예.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되는데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사실은 좀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어떤 인물이 나갈 수는 없죠 지금은. 네. 근데 준거국 내각의 형태로 거국 내각이지만 중거국 내각. 좀 중립적이고 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지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국 이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좀 보고 그게 거국 내각이든 준거국 내각이든 또 인선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여당하고 관계도 좀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지금 정치개혁 필요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의원들 또 홍준표 시장도 지금 엄청 뭐 좀 비판을 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어떻게 설정될 것 같습니까, 변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참패를 했으면 네, 무슨 뭐 거국내각 이전에 예, 당에서 그래도 윤석열 정권에게 위험하다고 경고음을 냈던 인사들을 가지고 뭐 비서실장이나 총리를 구성해서 아하, 내부 정리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승민이라든지 뭐 이런 텐데,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오고 원희룡, 장제원, 권영kim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 예. 그렇게 안 안 하겠다는 하겠다는 얘기. 뜻으로 또 안 읽혀진다. 하고 이제 이상한 꼼수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수습하는 방향도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죠. 예,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예. 머리가 자꾸 복잡해지니까 이것조차도 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예. 총선 경길과의 패배는 정권 심판론이죠.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정권 심판론인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당내 비판 세력에게 길을 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온갖 지금 이 계산을 하려니까 늦어지는 거죠 이게. 의원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 어떻게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오랫동안 의원 1년 이상 더 하니까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를 좀 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당정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레임덕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인정하기 예. 싫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그 여당이 108석을 확보한 경우는 처음 1988년도 이제 직선제에 의해서 대선이 치러지고 10번에 걸친 총선에서 최초의 처음입니다. 사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그 총선에서는 한석 차이로 이제 저희가 야당이 이제 여당이 됐고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대통령 때 총선도 다 당시 여당의 승리, 사실상 승리, 그렇죠. 여당이 이긴 거죠.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 예. 이렇게 된 건데 예. 이번에 그 윤석열 한동훈 체제에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고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시스템으로 이제 총선을 치른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레임덕이 사실상 온 것이고 당내에 그런 경쟁 관계에 있던 대선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협력하기보다는 또 적자 생존의 길로 네.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여당이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또 여당으로서도 그러니까 지리멸렬한 상태로 이제 좀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당과 그 정부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야당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국가를 끌고 가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야당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당보다는 네. 야당이 더 끌어가는 네.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 뭐 두 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국정을 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이 특검이 지금과 이제 최상병 총선 특검부터, 이전에 지금 예. 특검이 올라간 게 지금 다 막혔잖아요. 네. 이 거부권에 의해서. 그러면은 200석은 안 됐지만 네. 어쨌든 야당에게 주어진 미션은 안 됐던 특검들을 일단은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겠죠. 200석이 안 됐지만 국힘당에서 이번에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지금 4월에 지금 최상병 특검이 패스트트랙에서 지금 넘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번 국회에서. 근데 네. 그래도 빨리 해서 최대한 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국회에서는 뭐 김건희 특검이라면 좀 폭이 넓은데 네. 뭐제 생각에는 양평 고속도로 특검이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그리고 뭐 디올백 문제 등등도 있을 거고 그래서 특검들을 이 6월달에를 발의할 것들을 다 발의해서 어쨌든 지금 야당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힘당하고 이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최소한 실질적으로 200석을 넘겨서 대통령 거부권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야당은 이제 뭐 그게 제일 급선무죠. 일단 최상병 특검법은 5월 임시국 21대 국회에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제 반대를 했지만 안철수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얘기했고요. 이번에 당선된 김재수 당선자 여기도 국민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뭔가 다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총선에서 가장 네. 인상 깊은 장면을 말씀드릴 때 이제 이채 양명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상병 문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이 문제가 영리를 건드렸거든요. 네. 그 문제를 당연히 6월 국회 개원 전에 마지막 21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소명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얘기하셨던 고속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이 뭔가가 제일 궁금한 것은 바로 이런 지난 총선 전에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영린을 건드렸던 그 문제를 네. 바로 잡는 것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제대로 민의를 수렴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라는 취지가 반영되는 건데 제가 볼 땐 그 결과가 그렇게 생각처럼 되진 않을 거다. 만약에 대통령이 뭔가 바뀌었다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라는 된다.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사과문이 안 나오고 인사 문제도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중심을 못 잡고 있고 대통령이 변화된 국정 운영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일부의 수도권 의원들이 대통령을 강제해 내려면 견인해 내려면 내지 국민의힘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려면 특검을 해야 될 그 일에 함께 여야가 협조해서 용산을 견인해 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탈표가 200이니까 8, 9표만 있어도 사실은 앞으로 22대 갔을 때는 22대가 특검 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 사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노무현 정권 초기 네. 때요. 그 총선 전에 특검 4개가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엄청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특검을 거부를 한다는 게
윤석열 들어와서 거의 최초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는 건 싸우겠다는 거니까. 그건 뭐 사실 뭐 야당 존재 인정 안 한 거란 예.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총선 끝나고 다시 야당이 이 정도 이상을 얻었으니까 이번에 또 거부한다 그러면 이건 정치 파탄이기 때문에 글쎄 하여튼 글쎄요, 거부한다 그랬을 때 아마 민주당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정도의 상황이죠. 네. 이거는. 그 제1야당 이제 민주당인데 조국혁신당도 있지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앞으로 특검 추진이 됩니까? 22대 그러니까 국회 때? 총선에서 이제 제가 내걸었던 이슈를 국민들이 선택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원의 참상을 바로잡는 진상규명하는 거하고 최상병 특검 그리고 그 양평 고속도로 특검 그 순서도 다 하는 네, 거예요? 다 해야죠. 5개 다 합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명품 이거는 검찰이 예. 조사를 하고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 주가 조작도 이것도 검찰이 사실은 이번 총선 결과가 여당에게 유리했으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최상병 문제하고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 세 개는 반드시 해야지 국민들의 선택이 옳았다, 우리 선택이 옳았다지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한다면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이제 민생 문제, 그러니까 문제. 특히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민생 그 지원 유로금을 줘서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이 문제가 메인 이슈였기 때문에 민생 네.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 결국 이제 뭐 22대 국회 얘기도 했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거론이 돼야 되는 게 이른바 영수회담입니다. 영수회담이 가능할지 변 대표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야당 대표하고 만날까요? 또 조국 대표도 지금 중간에 걸려 있긴 합니다. 그 세 사람이 만나는 건 더 상당히 어렵기도 일단 하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먼저 정리되는 게 네. 지금 지난번에 무슨 8번인가 같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그렇죠. 이 한덕수 총리가 총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고 안 만난다는 그 답변을 해버렸는데 예. 아니 그럼 이재용 회장은 왜 만났습니까? 이재용 회장은 피해자긴 윤석열이 하죠. 예. 직접 기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다 억지고 이제는 총선 결과 받아들여서 만나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일단 아젠다를 특검으로 들고 가야죠. 아, 특검 들고 간다고요? 특검 들고 와서 이거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그 대신에 국정 협조해주고 이제 이런 식이면 괜찮은데 그래서 특검을 빼고는 뭐 제가 볼 때 야당 대표를 만날 필요 없어요. 만날 예, 이유가 제일 없다. 순위가 특검이 야당 대표 만나는 경우도. 특검 들고 가서 만나는 거.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만나고 미루기도 어려울 거고 어제죠 조국 대표도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국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건 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짤이 하나 나온 거 혹시 그거 보셨어요? 예, 어떤 그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에 조국 대표 거기에 뭐 이준석 개혁신당 있고,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추미애 대표 추미애 국회의장 네. 이래가지고 이제 6명이 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야. 대통령이 진짜 싫겠다 이런 예. 생각이 한편 들었어요. 향후 구도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워낙 그 확고하잖아요. 본인 생각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당이 뽑았지 않습니까? 네. 당의 대표를 뽑았는데 민심이 반영됐긴 했지만 민주당의 대표와 이제 대통령이 안 만난 건데 이번에는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안 만날 도리가 없다. 근데 만나야 정말 되는데. 싫겠다. 그래서 싫겠다.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당이 비대위원장도 없고 네. 이제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될 거고 그럼 제가 볼 때 미룰 것 같습니다. 명분은 네. 이제 여당의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제1야당과 제1여당 대표를 만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자라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계속 네. 미룰 것 같은데 네.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행사 때 만나는 걸로 가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변 대표님 요 질문 먼저 드릴게요. 탄핵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가 연내 탄핵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이준석 대표도 뭐 굳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에 달렸죠. 특검 이후에 탄핵으로. 예, 특검하는 과정이나 특검에 이제 예를 들면 특검이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정상적으로 되면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뭐 한 90일 정도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최상병 건이나 양평 건이나 이태원 참사 건이나 한 건 한 건이 거의 폭탄급이어서
예를 들면 박근혜 당시의 특검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인데 그거는 사적인 재단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국민대 참사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특검이 정상적으로 가면은 뭐 탄핵을 하야 안 될 수가 없을 거라. 이 사건의 성격상.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받기 더 아니, 어려운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운 거잖아요. 특검 안 받고 이상한 꼼수, 막 개헌, 막 거국내가 이런 네. 꼼수를 부리고 있고.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 개혁신당도 신뢰가 좀 안 되는 분, 갑자기 개헌을 얘기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기도 개헌 얘기 꺼내기 예. 시작했고, 최상병 건에 대해서도 그냥 최상병을 무죄 주고 끝내자 막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 바이 건이 특검 가면은 윤석열의 범죄가 안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온갖 잔머리를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총괄 책임은 어쨌든 이건 민주당이 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거 예를 들면 범죄 덮어주는 대가로 뭐 임기를 나눈다거나 이거 큰일 날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거. 지금 말했던 개혁신당이 범야권입니까? 여권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건인 여건이죠. 거죠. 여권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선인의 네. 역할이 그렇게 비중 있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 문제는 정리가 될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추고 은폐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내몰린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결국은 언론의 협조인데요. 총선 전과 총선 후에 미디어 환경이 그러니까 뭐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겠지만 국민들의 그런 압박, 그다음에 총선 결과가 워낙 본인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의 협조 관계에서 지금은 이제 비판 기능이 좀 더 강화된다. 네. 그리고 여당이 그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못한다면 그거 역시도 매우 힘들어지고 또 그 지방선거가 목전에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안 그러면 남았습니다. 서울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부산이 45% 득표를 했는데 지방선거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진다고 치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 문제가 바로 나올 여당에서요? 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2차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택 지점이 놓여 있는 거죠. 특검을 가지고 뭐 세계가 여당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내부적으로 할 것이고 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그러니까 드러나서 선택되는 대표가 이제 여야가 이제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기 당대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금 뭐 나경원, 안철수, 뭐 권영세 등등 거론되는데 김재섭 당선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숨을 쉬시신. 내가 너무 잘 아는 친구여서 네, 그런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자기 정치 장래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당대표 맞는 거는 위험하죠. 위험하다. 위험하죠. 이거 정치적 생명을 폭탄을 하나 제거해야 되는데 아. 이 젊은 정치는 소신 있게 질러야 되는데 이건 엄청난 이 조정 능력과 막 필요하기 때문에 네. 김대섭 의원은 안 맞는 게 맞는 것 같고 요즘에 보니까 이 조정훈이 오히려 재선이에요, 그래도?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참패에 대해서 네. 어쨌든 보수 전체는 그냥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까지 뒤집어 씌웠다 그러면 정권 끝난다는 얘기니까. 네. 근데 조정훈이 아주 교묘하게 윤석열 책임론을 이제 무마시켜 주더라고요. 무마시켜 줘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정도 선에서 당대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뭐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조정훈 얘기, 김재섭, 예, 뭐 젊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용산이 결국은 이제 100%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원인데. 당원 100%입니다. 여기 예, 근데 지금.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국민의힘 안에는 없는 거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는 대통령은 빼겠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그렇죠. 권력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용산의 입김이 작동되는 당대표가 여전히 나와서 그 보통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조정훈 의원은 그 국민의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 그렇게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영남에서 다섯 영남 의원 중에 한 쪽에서? 사람으로 가져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상 당 대표로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 반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직은 내려놨는데 앞으로의 정치 행보 이게 정계 은퇴는 아니다 본인은 밝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한번 짚어주시면서 한동훈 위원장이요? 예, 한동훈 답이 없을 텐데. 답이 없습니까? 답이 없을 예. 테고, 조만간에 결국 이분은 저 공수처에서 소환을 할 겁니다. 예. 아, 수사를 할 예, 것이다. 수사에 몇 개 걸린 게 큰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범 여건 보니까 한동훈 수사 자르겠다는 게 절대 윤석열 쪽으로 안 들어오고. 네. 그럼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한동훈은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예, 약간 뉘앙스상으로는 복귀할 수 있다, 정치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것 저는 같아요. 사실상 퇴출당한 거죠. 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1988년도부터 2024년까지 10번의 총선이 있는데 집권 여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한 그 사실상 대표 그리고 전권을 실어준 거잖아. 네. 1인 체제에서 선거를 치른 건데 거기서 이렇게 대패를 했는데 참패를 했죠. 대패. 예. 대패입니다. 대패. 참패, 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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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복귀를 한다? 저는 그거는 수도권 특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또 다음번 대권을 도전할 그런 의사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경쟁 구도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포함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간은 없다. 없다. 예. 두 분은 그거 뭐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 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네, 뭐 국회의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이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제가 얘기하는 복귀는 뭐 예. 대표라든가 아. 아니면 대선 이분이 대선 주자잖아요. 단순히 무슨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역할하는 게 아니었던 네. 거잖아요. 네. 대권 주자로 네.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지금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공수처에 불러들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이외에 이제 전망이 아예 없는 거고 네. 공수처가 지지부진하게 지금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된다고 치면 봐주기로 갔을 때를 상정해서 겨우 그런 정도 수준인 거지 무슨 여권의 대항마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뭐 상대 파트너 이런 거로는 대권 안 된다. 주자라든지 당 대표 정도의 실력이 있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네. 어려울 것이다. 위치가 애매한 게 네. 이 윤석열 정권하고 지금 각을 세운 것처럼 돼 있는데 네. 윤석열 정권의 2인자잖아요. 2인자였죠. 예.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나쁜 짓 할 때 법무장관으로서 최전방에 있었지 않습니까? 도저히 위치가 안 나와요. 이거. 방법이 예, 없다. 방법이 없죠. 결국은 두 분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향후 어떻게 갈지가 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뭐 두 분 말씀대로 갈지 안 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김현 특보 변희재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